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우리 눈을 싸고 있는 포도막 조직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게 포도막염입니다. 눈이 충혈되고 통증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증상으로만 보면 비교적 흔해서 피곤해서 그렇다는 생각도 하고요. 결막염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면 시력이 떨어지면서 실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원인에 따라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도 구분되는 포도막염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으로 갈수록 근육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근감소증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레이첼 야마가테의 Something in the Rain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이 충혈되는 일이 자주 있다면 포도막염의 위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눈의 염증인 포도막염 증상 중 하나인데요. 결막염과도 증상이 비슷해서 혼동하기도 합니다. 포도막염, 이름이 왜 포도막염인지도 궁금하네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안성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안과 안성준입니다. 네, 포도막염은 왜 포도막염인가요?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왜 포도막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눈은 대략적으로 세 겹의 막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겹의 막 중 중간층인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포도막은 홍채, 모양채, 그리고 혈관이 풍부한 맥락막으로 구성되어 눈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 염증이 잘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포도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바로 포도막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의 구조물 중에 하나가 포도막인 거네요. 그곳에 염증이 네, 생기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포도막염이 생기면 우리 눈 전체로 염증이 퍼지나요? 네, 포도막염은 기본적으로 포도막 조직의 염증이지만 다른 구조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리체 혼탁이라든지 망막 부종, 또 수정체 혼탁 등의 눈의 여러 구조의 합병증을 일으켜서 눈 전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막, 각막, 유리체로도 염증이 번지는 건데요. 그 원인도 궁금합니다. 감염이 문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포도막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성은 결핵균이라든지 네. 매독균,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 톡소플라즈마 등의 미생물에 의해서 이것이 눈 조직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비감염성은 주로 자가 면역에 의한 경우로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베체트병 등 전신 염증성 질환과 관련됩니다. 네. 류마티스 질환으로도 포도막염의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런 경우가 비감염성이군요. 어떤 연관이 구체적으로 있는 걸까요? 네, 말씀드린 류마티스 관절염 예에 특히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있는데요. 이것이 양성인 환자는 주요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인 강직성 척추염과 연관성이 높고 네. 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 많게는 절반까지도 급성 앞포도막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강직 척추염이라든지 류마티스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안과 검진도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네, 감염성 포도막염도 내부 감염과 외부 감염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강직 척추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특히 충혈, 통증,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 빨리 안과를 찾으시는 것이 좋고요. 네.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권장됩니다. 감염성 원인, 포도막염은 내부 감염, 특히 피를 통해서 균이 눈에 침투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외부로부터 직접 외상이나 수술 혹은 처치 후에 감염에 의해서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충혈, 통증, 시력 저하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충혈이 지적되는 이유가 뭘까요? 충혈은 흔하잖아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이 충혈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초기 포도막염의 가장 흔한 증상이 이 충혈이나 통증, 눈부심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은 결막염이나 공막염, 각막염과 유사해서 종종 오진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학회 자료에 따르면은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흔한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네. 특히 충혈의 가장 흔한 질환은 이제 결막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것과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진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결막염은 주로 가려움이나 분비물 혹은 눈곱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눈 표면의 질환이기 때문에 눈에 대한 영향도 광범위하지는 않은데요. 포도막염은 주로 통증, 그리고 빛에 이제 굉장히 눈부시고 통증이 생기는 이것을 이제 광과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광과민성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 그런 그 비문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분비물은 적고요. 그래서 안과 정밀 검진을 통해서 눈 안에 염증을 확인하는 것이 이 포도막염을 진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이 포도막염이 급성으로 오기도 하나요? 예, 포도막염은 이제 급성으로 특히 갑작스러운 통증, 충혈, 심한 빛에 의한 어떤 눈부심이라든지 어떤 통증, 그렇게 이제 또 급속하게 진행성으로 이제 시력 저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또 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둔한 통증이나 서서히 악화되는 시력 저하, 비문증의 증상들이 주요 증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만성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급성에 비해서 더 흔합니다. 그럼 급성이 반복되면 만성인가요? 이런 것들이 급성이 자주 이제 반복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이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아주 지속적인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만성은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도 합니까? 만성도 저희가 치료 경과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등을 쓰면서 네. 증상이 좋아졌다가 또 이런 그 약물을 줄일 때 다시 또 증상이 더 나빠지면서 네.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는 그런 경과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도막염도 시력을 걱정을 하던데 이제 시력 저하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영향이 클까요? 네, 맞습니다. 그 치료가 지연되게 되면은 망막염이라든지 낭포 황반부종, 망막 박리, 시신경 위축 외에도 흔한 안과 질환 중에 하나인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실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 그리고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실명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위험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볼 수 있겠어요. 합병증이 실명을 불러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망막에 상당히 또 그런 중요한 시력에 중요한 합병증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네. 망막이 붓는다든지 망막이 염증에 의해서 괴사가 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망막 박리라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비교적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런 합병증 관리도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럼 포도막염도 단계가 있습니까? 포도막염도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를 나누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포도막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원인을 바로 감별하는 이유는 감염성인지 이것이 비감염성인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감염성의 경우에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 미생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진행하는 반면에 비감염성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저만 스테로이드 혹은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치료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다양한 눈 및 전신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감염성인지 비감염성인지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초기와 심한 상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심한 염증에 의한 경우에 그만큼 합병증도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초기와 이제 심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은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염증 세포의 수로 대략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만 그 심한 경우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만큼 합병증도 발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고요. 그 염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이제 시력 저하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포도막염의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을 하나요? 네, 진단을 위해서는 크게 안과 검사 그리고 전신 검사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과 검사는 색흑등 현미경 검사로 전방과 유리체의 염증 세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 이외에 안저 검사나 형광 안저 촬영, 망막 단층 촬영 등으로 합병증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전신 검사가 있는데요. 네. 전신 검사를 통해서는 감염성을 의심할 경우에 결핵균 검사, 매도, 헤르페스 항체, 톡소플라즈마 검사라는 것을 하고요. 네. 비감염성을 의심할 경우에는 각종 자가면역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 관련 표지자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예. 안과 검사와 전신 검사 여러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 검사는 모두 다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임상 양상으로 봤을 때 원인을 이것이 이제 감염이 의심이 되는지 네. 혹은 이제 자가면역에 의한 어떤 비감염성을 의심하는지를 일단은 구분을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검사들을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도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감염성은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나 항바이러스 등의 이제 미생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주된 치료고요. 네. 비감염성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가장 주된 치료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역 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항생제 같은 경우는 2주 이상은 안 쓰지 않나요? 질문 다시 한번 잘 못했습니다. 네네. 감염성 같은 경우는 항생제 치료가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항생제는 네네. 2주 이상 안 쓰지 않나요? 2주 기간. 감염의 원인을 저희가 정확하게 감별을 하게 되고요. 네. 그 균에 맞는 저희가 그 항균제가 잘 듣는 그 감염 원인 균에 따라서 저희가 항생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결국 균에 의한 눈침범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균을 제거를 해야만 감염성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호전이 되게 됩니다. 네. 그 항생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아서 네.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감염성 원인의 경우에는 그 항생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염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각종 망막이 괴사된다든지 망막 박리가 생긴다든지 하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성 원인의 감별이 매우 중요하고 그에 맞는 항생제 치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류마티스 질환인 분들인 경우에는 포도막염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제 오랫동안 사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네,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용량을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한 저용량으로 사용하거나 네. 아니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의 이런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발생하고 또 심각할 경우에는 네. 면역 억제제 또는 생물학적 제제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포도막염의 생물학적 제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주로 종양 괴사인자 알파라는 것의 억제제인 아달리무맙, 인플릭시맙이라고 하는 약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생물학적 제제가 되겠는데요. 네. 비감염성의 중간, 뒤, 전체 포도막염인 경우에 네. 스테로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불량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2차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다른 안과 질환도 살펴서 치료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생물학적 제제는 주사 치료이지 않나요? 네, 생물학적 제제는 기본적으로 주사 치료제입니다. 저희가 인슐린처럼 피하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정맥을 통해서 주입하는 생물학적 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 제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투여 방법은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하 주사라고 하셨는데 눈에 주사를 놓기도 하는 건가요? 생물학적 제재로 저희가 눈에 주사를 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인슐린처럼 피부 아래에 이렇게 주사를 하는 제재가 있어서 그렇게 피하 주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제재 치료로 아달리무밥을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1차 치료제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게 보험 급여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네,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물학적 제재를 포도막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급여 기준이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감염성 뒤포도막염 혹은 전체 포도막염에서 스테로이드 및 면역 억제제의 반응이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또한 이게 포도막염 원인이 되는 적응증에 따라서도 보험 적용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적용인 거네요. 네,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요. 네. 그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 급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포도막염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초기 치료 지연 시에 안내염증이 심해져서 백내장이나 망막염, 망막박리, 낭포 황반부종, 시신경 위축이라는 그런 구조적인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안압을 올려서 녹내장이 발생하는 등의 어떤 영구적인 구조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 손상으로 인해 또 시력 소실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안압을 올릴 수도 있어서 녹내장 위험으로도 이어진다면 실명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포도막염 자체 또는 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해서도 안압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녹내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백내장이나 황반부종, 유리체 혼탁, 망막박리 등의 어떤 다양한 구조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요. 네. 포도막염은 이런 구조적 합병증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막염은 완치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포도막염은 재발과 또 만성경과가 흔해서요. 네. 완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염증을 계속 조절해야 하는 병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정기 검진과 같은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방법도 없는 걸까요? 네, 근본적인 예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신질환 관리라든지 조기 증상 인지 그리고 안과 정기 검진을 통해서 포도막염 자체 그리고 그 재발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안과 검진이 필요한 포도막염의 의심 증상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린 충혈과 통증 외에도 빛을 보면 눈부심이 심해진다든지 네. 갑작스러운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 결손, 시야 흐림이 발생하는 경우 또 떠다녀 보이는 이것을 비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문증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빠른 안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포도막염 여부를 확인하고 또 원인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나이와는 어떻습니까? 조심해야 하는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특히나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비감염성 포도막염이 굉장히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일전에 말씀드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그리고 특히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젊은 환자분들이 급성 포도막염이 잘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충혈이나 통증 그리고 급격하게 시력 저하가 급성으로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때는 빠르게 안과를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도막염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안성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수록 넘어질까 걱정을 하고 실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노화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는 전신의 기능에서 나타나는데요. 근육도 마찬가지여서 몸속 근육량은 줄어듭니다. 근력을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이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몸무게의 절반은 근육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만큼 우리 몸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네. 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 무려 600개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육을 골격근, 평활근, 심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골격근이 바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기능적으로 뼈하고 연결되어서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심장 근육은 말 그대로 심근이니까 심장 수축으로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평활근의 경우는 소화기관에서 음식물 이동을 막고 있어서요. 정말 우리 몸에서 근육이 하는 역할이 매우 많죠. 그렇네요. 그렇게 600여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점차로 근육량이 줄고 그 자리에 지방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화라는 거는 재생되는 근육보다는 근육이 손상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노화와 관련된 근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육량이요. 노인이 되면서 갑자기 근육량이 줄어든다기보다는 30대 이후부터는 서서히 근육량이 줄기 시작을 해서 노인이 되면 근육량의 감소가 확연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용어만 보면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건데 근육 기능 저하까지 포함해서 방금 말씀 주신 근감소증을 정의를 내리긴 하지만 네. 어쨌건 결국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이 줄어들어서 기운이 없거나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네. 자꾸 넘어진다. 이럴 때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네. 정확하게는 기능 저하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하신 근감소증은 자연스러운 변화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처음에 이제 근감소증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근육의 양이 줄었을 뿐이다. 그래서 당연히 기운 좀 빠지겠지, 걷기 힘들겠지, 그래서 잘 넘어지겠지 네. 하는 골절, 외상 문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이 당뇨병, 만성 심부전이나 간경변이라든지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노인의 만성 질환과 굉장히 서로 연관이 크고 서로 악화 요인이 되더라. 네. 그래서 근감소증을 동반한 노인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빨리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1998년도부터 이거 의료적으로 문제가 커요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는 미국에서는 2016년이 되어서 질병으로 진단 코드를 부여받았고요. 네. 우리나라는 2021년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4년 전에 공식적으로 코드가 잡히면서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근감소증이 외상뿐 아니라 노인의 만성 질환과도 연관이 있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근감소증이라는 게 근육량과 근력의 정상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노화가 원인인 것도 맞지만 영양의 문제라든지 2차적인 요인들이 근감소증의 위험을 높이는 경우도 많은 걸까요? 당연히 많지요. 네. 그러니까 노화 자체도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긴 하지만 근육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료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부족해서 우선 단백질이 모자란다. 그러면서 기타 필요한 미세 영양소들, 비타민 D라든지 아연 같은 것도 부족하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또 근감소증이 심하게 진행됩니다. 왜 우리 좋은 예로 아주 젊은 사람일지라도 골절 같은 것으로 하지에 소위 기부스라고 네. 캐스트라고 이제 감아놓잖아요. 네. 불과 한 달 후에 뜯어 보아도 근육량이 확 줄어드는 거 우리 보잖아요. 네, 저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용을 해주는 게.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좌식 생활도 하지의 근감소증 유발의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양 부족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이제 운동 부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근감소증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이일지라도 영양소 모자라면 뭐 어쩌겠어요? 당연히 근감소증 올 거고요. 그렇죠. 운동 안 하면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얘기할 때 이제 말씀하셨듯이 운동이 강조가 되는 것도 근육에 대한 중요성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근육이 에너지 저장소라는 말도 맞는 거죠? 네, 일종의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하긴 합니다. 즉, 우리 몸에서 사실 에너지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게 포도당이잖아요. 네. 그 포도당이 저장되는 곳이 몸에 두 군데예요. 하나는 간이고 하나는 근육인데 글라이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 저장된 글라이코젠은 사실은 근육 자체가 움직이는 데만 사용을 하는 특성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근육량이 줄어들면 에너지를 비축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피로할 수도 있고 네. 기운이 없어질 수 있고 일단 좀 비실비실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렇군요. 그럼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가장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요주의 대상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겠죠. 네. 근데 노인들을 우리가 연상을 딱 해보면 근육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 잘 부러지겠죠. 그렇죠. 골절 위험이 커지죠. 게다가 이미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있는 노인의 경우는 네. 더더욱이 골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하체 근육량이 감소하면은 낙상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네. 근감소증으로 인해 2차적인 질병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것 이외에 뭐 에너지 대사와 체중 조절 관리까지도 사실 근육이 상당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도 기초 에너지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지방 축적이 각속화되고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복부 비만 많이 생기고 비만 관련 질환의 이완율도 증가하니까 전신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근육의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갱년기에 갑자기 살이 찌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감소증이 동반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초 에너지 대사량 감소하니까 똑같이 드셔도 지방으로 축적이 마구마구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갱년기에 갑자기 살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또 골절, 낙상 위험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특히 노인들에게는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지 않습니까? 근육이 부족할수록 넘어질 위험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잘 뼈를 지탱하고 있어야 균형도 잘 잡고 움직임이 안정이 되는데 근육량이 부족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거 자체도 자주 넘어지고 예. 골절 위험이 올라가는 데다 더해서 노인들의 경우는 골다공증도 많이 생겨 있잖아요. 네. 또 근감소증이 있으면 어차피 골다공증은 나란히 갈 때가 많죠. 그래서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 넘어지기까지 하니까 네.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아주 쉽게 큰 골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이 오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노인들은 하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지기도 하고 또 O자형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 하체가 사실은 근육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줄어드니까 더더구나 힘없고 걷기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 줄어들면 더 심해지죠. 근감소증은. 그러면서 전체적인 근감소증이 진행된 데다가 특히 하체 근육 중에도 안쪽 근육의 퇴화가 더 심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관절을 지탱하지 못하고 중심 축도 유지가 잘 안 되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 O자달이 굉장히 많고 걸음걸이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 참 근감소증으로 인한 이제 2차적인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는 건데요.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말씀하셨듯이 근육뿐 아니라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활동량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근감소증의 진행이 또 빨라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악순환이라 네. 그러죠. 하체 근육량이 감소하니까 잘 못 움직이게 되고 못 움직이니까 또 그 근육량 감소는 더 빨라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넘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그런 걸 우리가 바로 말 그대로 악순환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2차적인 질병이 생길 가능성도 올라가잖아요. 만성질환. 근데 만성질환이 생기면 그것도 또 근감소증을 더 빨리 진행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열심히 예방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가 근감소증이 왔나? 뭐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일단 눈으로 딱 봤을 때 내 종아리 둘레가 자꾸 가늘어져. 네. 이거 의심하셔야 되고요. 종아리요? 네. 그다음에 악력이 평소보다 약해져가지고 자꾸 뭐를 떨어뜨려 물건을 들지를 못하고 쥐었다가 떨어뜨린다. 네. 이런 것들이 근감소증을 의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체가 약해지니까 전에는 괜찮았는데 계단을 오르는 게 너무나 힘들다. 이런 경우에도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총괄적으로 내가 살을 빼고자 의도한 게 전혀 없는데 체중이 자꾸 준다. 이런 경우를 전부 총칭해서 내가 근감소증이 있지 않나 한번 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종아리가 가늘어진다, 손의 악력이 약해진다, 네. 계단 오르는 게 힘들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네. 체중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육의 무게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체중이 줄어들게 돼 있지요. 네. 왜 물론 그거를 지방으로 완전 대체해서 비슷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보다는 근육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이 주는 것도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근육만 빠지는 의미는 아닌 거네요.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팍 줄어들면 네. 체중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있어야지 근육도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는 습관, 식습관 중에도 특별히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된다. 요게 하나가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적당하게 운동을 해줘야지 근육이 유지가 되지 꼼짝도 안 하면은 다 사라지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젊은 사람도 골절에 기부스, 캐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되는 걸 봐서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우선 영양, 식습관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운동.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식습관 중에서 단백질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근데 나이 들수록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신 분들은 많이 봅니다.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앞서도 우리 왜 근감소증이 시작되는 연령대가 꽤 일렀죠. 네. 30대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30대 이후부터도 단백질을 적게 먹는 습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특히 50대쯤 넘어가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단백질 자체가 그 근육과 뼈의 구성 성분이 되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런데 그러면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자기 체중의 1kg당 1g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60kg인 사람은 대충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하루에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은 뭐 그거보다 조금 적게 드실 수도 있지만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워낙 근감소증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 kg당 1g을 넘어서 한 1.2g 많게는 한 1.6g까지도 권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1번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채식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 채식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고기 절대 안 먹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대신 뭘 드시냐라고 물어보면 왜 아시잖아요. 뭐 식물성 단백질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콩이나 그렇죠. 두부 콩과 같은 거. 두부. 아, 나 네. 콩하고 두부 많이 먹으니까 끄떡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콩과 두부도 꽤 좋은 단백질 근원이기는 한데 이런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들이 조금씩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따라 다르지만은 네. 완벽한 단백질이 좀 적어요. 이런 네. 식물성은. 그래서 식물성만 섭취했을 땐 아무래도 부족할 때가 많고 또 하나는 몸에서 흡수해서 활용하는 그 말하자면 뭐랄까 효율성이랄까요? 네. 효율성이 식물성이 조금 처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는 분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질 좋은 단백질을 먹으라 그럴 때는 네. 어느 정도는 고기와 생선, 달걀, 네. 우유 같은 동물성에서도 섭취를 골고루 해줘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이 채식만 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채식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항산화제도 많고 파이토케미칼 같은 것도 많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지만 고기를 절대 안 먹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난 단백질 섭취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육류 섭취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군요. 고기나 그렇죠. 생선이나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양대로 드시라 그러면 1kg당 1 내지 1.2g 혹은 1.5g까지 막 먹으려 그러면 네. 단백질 양이 꽤 많아요. 그거 먹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세 끼를 드신다 그러면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꼭 밥 반찬으로 드시라고. 네. 가령 왜 아침 같은 때 가볍게 먹느라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달걀 한 개라도 꼭 잡숫고 다른 반찬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땐 두부라도 반모 드시고 네. 이렇게 매 끼니 말씀드린 동물성이건 식물성이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꼭 반찬으로 놓고 드시면은 그런 대로 단백질 섭취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신경 써서 끼니 때마다 잡수시라는 뜻이죠. 네. 자, 그럼 몸무게 1kg당 뭐 1g에서 1.6g 정도까지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그거 만만치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 하루에 한 고기를 따져도 네. 한 200g 정도는 드셔야 되고요. 네. 이거 다 합치려 그러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양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끼니마다 꼭 신경 써서 드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고기 200g 먹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점이라도 놓고 드시고 그 다음번에는 생선 작은 거 한 토막이라도 드시고 그 다음번에는 두부 반모라도 드시고 네. 달걀 한두 개 먹기 쉽잖아요. 그런 정도는 꼭 드시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단백질 섭취에 대해 강조하셨고요. 네. 그리고 운동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죠. 이 낙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운동에 좀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특히 하체 운동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 그러면 이제 물론 걷기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네. 좋긴 좋은데 걷기만으로는 사실은 완벽하게 근육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인 걷기나 뭐 달리기나 뭐 자전거 이런 것들을 뭐 일주일에 뭐 150분 정도, 하루에 30분씩 5일 정도 하는 건 기본인데요. 네. 근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실 양이면 저항성 운동인 근력 운동을 좀 어느 정도 겸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아령을 사용하거나 밴드를 이용하거나 뭐 스트레치, 체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도구 쓰실 생각 마시고요. 네. 잘 알고 있는 스트레치와 체조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서서히 하면 그것도 꽤 괜찮은 근력 운동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더해갖고 아령이나 아니면 뭐 모래빼기나 이런 걸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만 그것까진 아니어도 스트레치 운동 체조들을 서서히 집중해서 좀 같이 겸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네. 특히 하체 운동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유산소 운동과 또 근력 운동, 하체 그렇죠. 운동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운동하시면서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어쨌건 만성질환이 악화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질환도 잘 조절하면서 네. 열심히
잘 잡숫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근감소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증가할 수 있는 건가요? 석 달 이상 열심히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하면 확실히 늡니다. 네. 그러다가 소홀하시면 다시 또 근감소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겠죠? 네, 안 하면 다시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 검사도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갑소증과 골다공증이 굉장히 나란히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도 기회가 되시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너드 스키너드의 프리버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